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엑스포 D-Day 4입니다. 네.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 외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외교에 총력을 기울인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여야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외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정말 의회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온 국회와 이제 김진표 의장인데요. 네. 이번 그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가 힘을 모아왔던 그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김진표 국회의장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의회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정부 외교는 이 동맹국과의 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부 외교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회 외교의 이점을 살리는 데 주력한 건데요.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국가 중흥의 도약대로 삼아야 합니다. 부산 엑스포를 국군 융성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네. 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이후에 75개국에서 이 700여 명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당한 강행군이었고요. 지난 22일까지 이어진 멕시코와 칠레,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제 유치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한 여야의 노력도 있었는데요.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을 했고요. 이미 그전부터인 2022년 초부터는 국회 2030 부산 박람회 유치 지원 특위를 구성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죠. BIE 회원국의 대표단을 파견을 하고요. 네.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 국회가 이처럼 그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유치를 지원한 이유 첫 번째로 바로 이제 경제 효과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네. 부산의 유치가 이제 확정이 되면 고용 창출 효과 물론이고 또 60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박람회 유치의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 텐데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제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6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게 되고요. 약 5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당시에 경제 효과가 53조 원이었고요. 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는 이제 코로나 악재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38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 지금 그 투표 이제 참여하는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2030 엑스포는 우리나라와 사우디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세 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이 오일머니라는 자금력을 앞세워서 초반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지금 중동의 이제 상황이 좀 정세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1위가 득표를 하지 못하면 3위는 이제 빠지게 되고요. 1등과 2등이 다시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데요.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서 2차 결선 투표를 가게 되고 우리가 이때 이제 이탈리아의 지지표를 대거 흡수할 수가 있다면 막판 대역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2차 이제 결선까지 갈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29일 새벽 1시 우리 한국 시간입니다. 요 시간쯤 되면 투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꼭 우리나라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기왕이면 저희가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서 1위로 한 번에 통과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차로 끝나는.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이 전산망
불완전 복구입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이제 3일간 이 최장의 사태였죠. 이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이 마비가 완전 복구됐다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사실 네. 그 이후에도 이 전산망 마비가 연이어 이제 발생하면서 아직은 불완전 복구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연이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고 여야 모두 이제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어요. 네, 어제 진행된 이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 모두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여당은 디지털 정부의 체면을 구겼다.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에 조금은 손상된 것이 사실이다. 체면을 많이 구겼다고 비판을 했고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 카카오 먹통 사태 때보다 더 심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 대통령실에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 이번에도 같은 기준으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질의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마비 사태가 지금 그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네. 어제와 그제도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고 더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제 오전에 주민등록 시스템이 20분 정도 이제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선 공무원들이 접속이 안 돼서 이제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었고요. 어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포함한 전산망에 불통이 됐고 오늘도 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안내 웹사이트와 앱 모두 이 접속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번 17일부터 이어졌던 3일간 이어졌던 전산망 사태는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 이 L4 스위치에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장비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L4 스위치가 아직은 수만 대의 서버에 5,000개 정도가 남아 있어서 네. 점검하고 앞으로 교체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장비 자체의 문제는 물론 디지털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 자체가 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사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빨리 네. 수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은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 준비된 이슈픽입니다. 횡재세 도입 논란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 고금리로 수익을 본 금융권에게 이제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주에 실제로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횡재세 자체는 반대하지만 역시 이제 은행의 과도한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제 횡재세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제 초과 수익을 냈다. 여기는 이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횡재세가 나온 배경부터 보면요.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도 고금리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러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그래서 대책으로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횡재세에는 반대하지만 시장 원리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가 이제 어떤 법안인지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근거, 이유는 무엇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것이 바로 횡재세 법안인데요. 금융회사가 직전 5년간의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네. 그때 이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생 금융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횡재세는 다른 나라도 다 도입한 제도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여당을 향해서 횡재세 도입에 신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횡재세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이 횡재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정의할 것이냐를 놓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를 내는데 다시 또 여기에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수익이 클 때 세금을 물린다면 그렇다면 손해가 클 때는 보존을 해줘야 하는 논리도 가능하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횡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향후 발생할 이자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이 과연 이 고금리로 얻게 된 과도한 이자 수익을 횡재세로 내게 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객출하게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은행도 이 사회에 이제 뭐 좀 기여하는 방식으로 좀 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방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초과 수익을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